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세일즈포스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고객관계 관리, CRM 하면 다들 세일즈포스 떠오르실 텐데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대명사죠.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즘 AI 쪽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세일즈포스의 진짜 힘은 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클 수 있을지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괜찮은 건지도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 내용 따라가면서 세일즈포스 사업 모델, 또 그들이 가진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게 뭔지 한번 제대로 보고요. 재무 상태도 탄탄한데 특히 요즘 제일 뜨거운 AI, 이걸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위험 요인이나 가치 평가 얘기도 빼놓을 순 없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세일즈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보고서 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파는 곳이 아니고 기업이 고객이랑 만나는 그 모든 접점 있잖아요. 그걸 다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 뭐 이렇게 정의하네요. 글로벌 리더고요. 네, 맞습니다. 스포티파이, 토요타 뭐 이런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들까지 고객사가 15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진짜 많네요. 그리고 돈 버는 방식을 보면 역시 핵심은 구독 및 지원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전체 매출이랑 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클라우드 제품 쓰고 매달 혹은 매년 돈 내는 거죠. 페이 애즈 유 모델. 아, 구독 모델이군요. 네, 2020년부터 3년 동안 여기서만 600억 달러 넘게 벌었고 특히 이게 원가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엄청 높죠.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또 높은 마진을 내는 구조.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핵심이거든요. 반면에 그 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매출 기여도 낮고 수익성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전략적으로는 중요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 저도 그게 흥미로웠어요. 이익이 거의 안 나는 서비스인데 오히려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서 잠금 효과, 럭킨 이펙트라고 하던데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에요. 고객사 업무 방식 그 자체에 세일즈포스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강력한 경제적 해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자 말씀이시죠? 네, 세일즈포스 해자는 진짜 강력한데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거, 압도적인 전원 비용. 단순히 소프트웨어 값 문제가 아니고요. 몇 년간 쌓인 그 방대한 고객 데이터 옮기는 거, 직원들 수천 명 새로 교육하는 거, 또 세일즈포스랑 연결된 다른 앱들 다시 설정하는 거. 어휴, 비용도 비용이지만 업무 마비될 위험 생각하면 고객 입장에선 진짜 엄두가 안 나죠. 아, 데이터 이전이랑 재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예요. 앱 익스체인지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용 앱 장터가 있어요. 외부 개발자들이 세일즈포스 위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앱소스보다 훨씬 크고 활발하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고요. 아, 그 앱 생태계가 또 중요하군요. 네, 고객이 많으니까 개발자들이 몰리고 좋은 앱이 많아지니까 플랫폼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또 고객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예요. 최근에는 여기에 데이터 클라우드랑 아인슈타인 AI가 더해지면서 이 해자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고객 데이터를 더 잘 모으고 분석할수록 AI가 똑똑해지고 그럼 세일즈포스는 단순한 툴이 아니라 기업의 두뇌, 뭐랄까 지능 계층이 되는 거죠. 이러면 전환 비용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와, 정말 단단한 해자네요. 그럼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떤가요? 경쟁사들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시장 지배력은 뭐 확실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 24% 정도 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등부터 5등까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어도비 이걸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해요. 대단하죠. 혼자서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니. 네. 제일 신경 쓰이는 경쟁자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죠. 다이나믹스 365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쓰는 오피스나 팀즈, 애저 클라우드랑 묶어서 팔잖아요. 이 번들링 전략이 꽤 강력해요. 가격이나 통합 면에서 좀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MS 생태계 쓰는 곳은 솔릭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세일즈포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MS 공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좋은 질문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세일즈포스의 우위 요소를 몇 가지 짚어줘요. 첫째는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아무래도 CRM 한 우물만 파서 그런지 더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둘째는 아까 말한 그 압도적인 앱 익스체인지 생태계, 필요한 기능 웬만한 건 다 앱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그 확장성. 이게 큰 장점이죠. 아, 앱으로 기능을 계속 늘릴 수 있다. 네, 셋째는 복잡한 대기업 요구사항에 맞춰서 아주 세밀하게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이것저것 끼워 파는 범용 솔루션보다는 CRM 최고 전문 솔루션을 찾는다는 거죠. 실제로 가트너나 G2 같은 데서 나오는 평가 보고서를 봐도 세일즈포스가 계속 점수 더 높게 받아요. 그렇군요. 물론 최근에 MS의 CRM 매출 성장률이 세일즈포스보다 조금 높긴 했어요. 근데 이건 시작 규모 자체가 워낙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 매출 규모로 보면 아직 54억 달러 대 216억 달러. 격차가 꽤 크죠.
그리고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상위 5개 회사가 절반도 차지 못할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세일즈포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도 아직은 세일즈포스가 우위에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럼 좀 더 넓게 봐서 이 CRM 산업 자체의 큰 흐름은 어떤가요? 순풍, 역풍 이런 거요? 네. 거시적으로 보면 CRM 시장 자체는 전망이 아직 밝아요. 연평균 13% 이상씩 계속 커져서 2030년에는 1,39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엄청난 시장이죠. 와, 13% 성장. 네. 세일즈포스에게 가장 센 바람, 순풍은 단연 AI 혁명입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도입하면서 영업 자동화나 초개인화 마케팅 이런 거 하려고 기존 CRM 시스템을 바꾸려는 수요가 막 늘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는 딱 이 타이밍에 넘버원 AI CRM 이걸 내걸고 아인슈타인 AI랑 데이터 클라우드로 이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AI가 가장 큰 기회군요. 그렇죠. 반면에 단기적인 역풍도 있어요. 바로 거시경제 둔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이고 특히 소프트웨어 구매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보고서에서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구독이 예산 삭감 1순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IT 예산부터 줄이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역풍이 오히려 세일즈포스에게는 체질 개선이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에요. 과거엔 막 성장만 외쳤다면 이제는 비용 관리하고 수익성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참 역설적인데 단계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튼튼해지는 계기가 된 셈이죠. 2023년에 인력 10% 정도 줄이는 구조조정도 했고요. 그 결과가 놀라워요. 영업이익률이 2022 회계연도에는 3%대 초반이었는데 2024년엔 14% 넘고 2025년 추정치는 무려 19%까지 올라갔어요. 와, 3%에서 19%로요? 엄청나네요. 네, 직원 한 명당 벌어들이는 이익, EBTA의 기준으로 봐도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탄탄하고 효율적인 회사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겁니다. 경영진의 변화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겠군요. 마크 베니오프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기조 자체가 성장과 수익성 균형, 그리고 주주 가치 이쪽으로 확실히 옮겨간 것 같아요. 예전에 슬랙 같은 큰 M&A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던데요. 네, 정확해요. 2025 회계연도 3분기에만 16억 달러어치 자사주 샀고 전체 한도도 500억 달러로 늘렸어요. 그리고 2024년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배당도 시작했죠. 이건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이랑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군요. 물론 그렇다고 M&A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뮬소프트, 태블로, 슬랙 같은 과거 인수가 지금 성장의 밑거름이 됐고 최근에 그 80억 달러짜리 인포메티카 인수 시도했던 것처럼 전략적인 M&A는 여전히 중요한 옵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세일즈포스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은 뭘까요? 보고서는 AI랑 데이터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AI와 데이터, 이걸 묶어서 기존 고객들한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결국 고객 한 명당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즉, ARPU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에요. 보고서가 주목하는 두 축은 이거예요. 네. 첫째, 아인슈타인 에이전트 폴스. 이게 성장 스토리의 거의 주인공격이에요. 그냥 AI 기능 몇 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업무 자동화하고 컨텐츠 만들어주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뭐랄까 디지털 직원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보고서 보면 초기 반응이 꽤 뜨겁대요. 디지털 직원이요? 네, 출시 첫 해의 연간 반복 매출, ARR이라고 하죠. 이게 1억 달러 넘었고 2026 회계연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6천 곳 넘는 고객이 이걸 쓴다고 하고요. 2025년 상반기에는 이 AI 에이전트가 시작한 업무 대화 건수가 월 평균 70%씩 폭증했대요. 와,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데이터 클라우드. 이건 AI 전략 성공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에요. 회사 안에 막 흩어져 있는 고객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한데 모으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AI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이죠. 이게 아인슈타인보다 더 빠르게 크고 있다는 게 재밌는데요. 데이터 클라우드가 더 빠르다고요? 네, 2026 회계연도 1분기 기준으로 ARR이 10억 달러를 넘었고 전년 대비 성장률이 120%가 넘어요. 이 둘은 서로가 꼭 필요해요.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어야 아인슈타인이 똑똑해지고 아인슈타인을 많이 쓸수록 데이터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더 모이는 거죠. 실제로 새로운 AI 데이터 계약의 40% 이상이 기존 고객들이 추가로 구매하는 거라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핵심 CRM 말고도 미래를 위한 다른 사업들도 준비 중이죠. 특정 산업에 맞춘 산업 클라우드나 고객이 직접 앱 만드는 서비스형 플랫폼, 파스, 그리고 인수한 뮬소프트랑 슬랙을 통해서 커스터머 360이라는 큰 그림도 완성해 가고 있군요. 네, 뮬소프트는 여기저기 있는 데이터를 세일즈포스로 끌어오는 파이프라인 역할, 슬랙은 사용자들이 AI랑 편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보고서가 진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바로 숨겨진 가치, 옵셔널리티라고 부르는 건데요. 숨겨진 가치요? 네,
이건 세일즈포스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고객 활동 데이터, 그 자체의 잠재력이에요. 물론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 데이터를 잘 익명화해서 분석하면 단순히 AI 학습시키는 걸 넘어서 뭐랄까 미래 경제 동향 예측 모델을 만들거나 산업별로 성과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하거나 AI 기반 시장 조사 보고서를 파는 등등 지금 월가 분석가들은 전혀 예상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데이터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그럼 지금 주가에는 이런 가능성이 거의 반영 안 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거의 안 녹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게 아주 매력적인 비대칭적 위험 보상 구조를 준다고 평가해요. 최악의 경우에도 세일즈포스는 그냥 돈 잘 버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남겠지만 만약 이 데이터 자산으로 뭔가 터트리면 기업 가치가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뛸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해도 크게 잃을 건 없는데 성공하면 대박이다. 이런 구조군요. 네, 그렇죠. 최근 M&A 움직임도 결국 이 AI랑 데이터 전략을 강화하려는 걸로 봐야 해요. 인포메티카 인수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아, 그 인포메티카 인수? 네, 80억 달러짜리였죠. 결국 데이터 통합이랑 품질 관리 기술을 확보해서 믿을 수 있는 AI 에이전트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는 거죠. AI 성능은 결국 데이터 품질에 달렸으니까요. 또 레글렐로나 아프로모어 같은 회사 인수한 건 이메일이나 문서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제 업무 흐름, 워크플로우로 만들고 그 과정을 최적화해서 AI 에이전트가 단순 반복 작업 넘어서 더 복잡한 일까지 자동화하게 만들려는 거고요. 점점 더 똑똑한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Y나 컨버전스 AI 같은 순수 AI 기술 기업도 계속 인수하고 있고요. IBM, 엑센추어 같은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또 60억 달러 이상 투자한 세일즈포스 벤처스를 통한 생태계 확장도 중요해요. 보고서 보면 고객 10명 중 9명이 파트너사 앱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 이 생태계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 모든 게 세일즈포스를 단순 CRM 회사를 넘어 기업 활동의 중심에서 데이터와 AI 기반 자동화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와,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지금까지 사업 전략, 경쟁 환경, 미래 동력까지 봤는데 이게 실제 숫자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보죠.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네, 지난 5년간 재무지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매출액 증가율은 과거 20% 중반대에서 최근엔 한 자릿수 후반, 한 8.7% 정도로 둔화된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수익성이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 3.3%였는데 2025년엔 19%까지 치솟았어요. 네, 아까 그 숫자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계획 기준 순이익은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니까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은 영업이익률이나 잉여 현금 흐름, FCF, 이걸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재무 상태를 요약하면 강점과 약점이 확실히 보이네요. 네, 강점은 폭발적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연간 12억 달러가 넘는 막강한 잉여 현금 흐름, FCF, 창출 능력이에요. 이 FCF는 회사가 진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거든요. 이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여기에 부채 비율도 0.6, 0.7배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유동 비율도 1.0 넘어서 단기 지급 능력도 문제없고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아주 견고해요. 약점은 역시 둔화된 외형 성장률하고 아까 말한 변동성 큰 갭앱 순이익이고요. 결국 관건은 AI 신사업이 이 성장 둔화를 얼마나 만회하고 다시 성장세를 이끌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현재 세일즈포스 주가는 어떤 수준일까요? 싸다고 봐야 할지 비싸다고 봐야 할지 보고서 판단이 궁금한데요. 보고서는 여러 밸류에이션 지표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적정 가치 아니면 약간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거는 몇 가지 있는데요. 오, 저평가 가능성도 있다고요? 20배 수준이에요. PBR도 과거 13년 평균보다 낮은 3.8배 정도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가 훨씬 현실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거품이 좀 빠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회사랑 비교하면 여러 핵심 지표에서 눈에 띄게 쌓여. 특히 앞으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는 포워드 PER, 이게 한 20배 수준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3배, 오라클은 43배 정도거든요. 훨씬 낮죠. 이게 미래 이익 대비 현재 주가인데 세일즈포스의 성장 둔화 우려가 이미 가격에 꽤 반영돼 있다는 걸 보여줘요. 경쟁사보다 확실히 저렴하네요. 네. 셋째는 안전 마진이 확보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될 거야 이걸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혹시라도 AI 스토리가 기대보다 좀 늦어지더라도 아까 본 그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 FCF하고 꾸준한 자사주 매입, 배당 같은 주주 원원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걸 막아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에요. 현재 가격은 AI 순풍의 기대감보다는 거시경제 역풍의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합리적인 가격대에 와 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위험 요인은 항상 있잖아요.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리스크는 뭔가요?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꼽아요. 첫째, 지속적인 거시경제 압박.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깊어지면 기업들이 IT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신규 고객 확보도 어렵고 기존 고객한테 추가로 파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특히 아직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AI 제품 도입이 늦어질 수 있고요. 네, 경기가 계속 문제네요.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 격화. 아까 말했듯이 MS 번들링 전략은 강력해요. 가격이랑 기존 MS 제품과의 통합성을 내세워서 공격적으로 나오면 장기적으로 세일즈포스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가능성도 무시 못하죠. 특히 MS가 다이내믹 쌍용어 기능 자체를 계속 좋게 만들면 더 위협적일 거고요. MS와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셋째는 AI 실행 및 보안 리스크. 야심차게 밀고 있는 AI 전략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안 먹히거나 기술 구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보안 문제인데요. 보고서에서도 퍼스트 리크라는 실제 취약점 사례를 들어요. 만약 AI 에이전트가 해킹돼서 고객 민감 정보가 유출된다. 이런 심각한 보안 사고 터지면 세일즈포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에 그냥 치명타예요. 그럼 AI 사업 성장 동력이 완전히 꺾일 수 있죠. 아, 보안 사고는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네, 만약 이런 리스크들이 현실화되면 재무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야 할까요? 경기 침체나 경쟁 심화는 당연히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둔화로 이어지겠죠. 밸류에이션에도 안 좋을 거고요. 근데 진짜 치명적인 건 대규모 AI 보안 사고예요. 이건 단순히 사고 수습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 이미지 망가지고 AI 제품 매출 급감은 물론이고 핵심인 CRM 고객까지 떠나갈 수 있어요. 성장 스토리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게 제일 경계해야 할 리스크예요. 다만 보고서는 현금이 150억 달러 넘게 있고 매년 120억 달러 이상 FCF가 들어오니까 회사가 망할 정도의 재무적 파산 위험은 아주 낮다고 봐요. 진짜 위험은 파산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가 망가지면서 주가, 즉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세일즈포스 투자의 매력 포인트랑 주의할 점 딱 정리한다면요. 보고서 관점을 빌려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점, 불케이스, CR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그리고 쉽게 안 무너지는 경제적 해자,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최근 엄청나게 좋아진 수익성이랑 그걸 바탕으로 한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 FCF,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실한 다음 성장 엔진,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경쟁사 대비 매력적인 현재 주가. 네, 장탐이 뚜렷하네요. 조심할 점, 배열 케이스. 계속되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성장을 막을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추격, 그리고 AI 전력 실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보안 리스크. 자, 이제 최종 결론인데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보고서 저자는 세일즈포스에 대해 어떤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나요?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워렌 버핏 스타일의 가치 투자 관점하고 피터 린치 스타일의 성장 스토리 관점. 이 두 개를 합쳐서 볼 때 지금 시점의 세일즈포스가 장기 투자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저자는 개인 투자자라면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하다고 딱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 긍정적인 결론이네요. 네, 그 이유를 좀 더 풀어보면 첫째, 세일즈포스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는 거예요. 버핏 눈으로 보면 강력한 해자, 시장 지배력, 예측 가능한 구독 매출, 수익성 중심으로 바뀐 경영, 꾸준한 주주 환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훌륭한 기업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재무적으로도 아주 튼튼하고요. 네, 버핏 관점. 둘째래, 린치 눈으로 봐도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아직 성장 둔화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서 밸류에이션을 누르고 있지만 세일즈포스는 이미 기업용 AI 운영체제로 진화하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데이터 클라우드가 보여주는 그 세 자릿수 성장이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서는 강조하고요. 린치 관점의 성장 스토리도 있다. 네. 그래서 셋째, 이 두 관점을 합쳐보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비대칭적 위험 보상 구조를 제공한다는 판단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핵심 사업의 안정성, 수익성, 주주 환원으로 어느 정도 막혀 있는데 AI와 데이터 자산이 가져올 수 있는 상승 잠재력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업계 최고 기업이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 시동을 거는 이 중요한 순간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할 기회가 왔다는 결론입니다. 튼튼한 우량 성장 기업을 적정 가치에 사서 길게 보고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세일즈포스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CRM 거인이 어떻게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AI 시대를 준비하는지 그 과정에서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현재 가치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가치와 성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혼자서 굽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슬쩍 언급했지만 세일즈포스가 가진 그 방대한 고객 데이터의 진짜 가치. 이게 단순히 AI 모델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미래의 B2B 상거래 패턴 자체를 예측하고 더 나아가서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데까지 활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세일즈포스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금광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틀을 넘어선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세일즈포스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